자, 이번에는 정보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요즘 좀 많이 저희에게 문의를 하시는데 정보직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사회론이라고 하는 요 강의 계획서가 있습니다. 강의 계획서 비슷한 형태이죠. 자, 정보사회론은 과연 무엇이 시험 문제에 나오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 공개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내일 시험인데 내일 군무원 시험이고 다음 내년 2020년 6월도 시험인데요. 이제 국어 과목부터 시험 문제 공개를 합니다. 시험 문제 이제 공개하기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한 과목씩 계속 공개를 할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공개하지 않는 두 과목이 바로 뭐냐면 정보사회론하고 국가정보학이에요. 정보사회론하고 국가정보학은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사회론은 복원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일반적인데요.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시중에 책도 많이 없고 이거를 학문으로 전공한 사람도 없어요. 보통 우리가 국가정보학, 행정학, 행정법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학이 아니라 론이잖아요. 정보사회론에 대한 정보는 사실 대한민국에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출제하느냐? 다른 과목들은 보통 대학 교수님들이나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출제하시는데 그리고 카이다라는 곳에서 최종 판단을 해서 문제를 출제하는데 이 과목은 현역 군인들이 출제합니다. 현역 군인들이 본인이 원하는 책을 보든 아니면 뭐 전문 서적을 보든 정보 관련했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문제 자체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우선 시중에 나와 있는 한 권의 교재가 있습니다. 이번 기수에는 이 교재를 안 썼어요. 이번 기수에는 요걸 안 쓰고 시간이 3개월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 텀에는 이 교재를 아예 안 쓰고 제가 자료 준비를 한 내용의 프린트물을 갖고만 수업을 했는데 요번에 시작할 과목 기수에서는 6개월이기 때문에 이 교재를 선택을 할 겁니다. 이 교재는 2개월 만에 끝낼 거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이론에 남겠죠.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은 이때 3개월 동안 강의했던 자료집을 가지고 요약해서 한 번 더 나갈 거예요. 그래서 책으로 2달, 책으로 8주,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요 프린트물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정보사회론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거죠. 정보가 난무하는 사회입니다. 지금은. 근데 이 정보는 정보혁명으로 인해서 정보들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다음 시대가 무슨 시대가 올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보시대 전에는 산업사회였습니다. 공업사회였고 이 전에는 농업사회였죠. 지금은 정보화사회라고 하는데 그 다음은 뭘까요? 지식사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정보들이 이제는 정말 많기 때문에 정보를 획득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정보를 획득을 해서 우리가 지식으로 만드는 이제 앞으로 지식사회로 넘어가고 있는 지금 과도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정보들이 난무하는 시대 원인이 뭐냐? 첫 번째는 인터넷의 발달, 두 번째는 당연히 컴퓨터의 발달. 이러한 기술들이 발달이 됨으로써 정보가 우리의 삶에 상당히 중요하게 됐죠. 그래서 이 인터넷과 컴퓨터의 발달 기술 부분이 약 20% 정도 출제가 되고요. 전체 시험 범위에서. 그래서 인터넷을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습니까? 미 국방성에서 처음 만들었다라는 부분들을 공부하시게 될 거고 그리고 이 전에 있던 사회학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엘빈 토플러가 쓴 책 대표적으로 뭐 있죠?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들어보셨나요? 문명론을 주장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마크 포스터의 권력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들을 전부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 이 파트가 50% 이상 납니다. 50% 이상. 다음 저자하고 저서로 올바르지 않은 것 또는 제3의 물결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단절론과 연속론을 통해 가지고 사회학적인 부분이 50%가 나요. 사회학적인 부분이. 그리고 30%가 저희도 예상할 수 없는 부분에서 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뭐 따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뭐 이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솔직히 거짓말이니까 좀 어려워요. 최대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작권에 대한 부분 얼마 전에 올해 이제 미키마우스법 그런 부분도 출제가 되고 했었거든요. 미저작권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그래서 이런 법을 좀 공부를 해두면 최대한 우리가 출제가 어디서 될지 모르는 이 30%까지 최대한 끌어올려서 잡을 수밖에 없어요.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저작권법은 한 문제씩 꼭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트들까지 공부하시게 됐다. 법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정보사회론은 사회학자들에 대한 부분이 한 50%, IT 기술의 발전에 대한 부분이 한 20%, 그리고 한 30%는 법에 대한 부분이 좀 일부 나오고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출제가 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요 70% 정도까지 해드리고 요 법에 대한 부분 2문제짜리는 제가 충분히 해드릴 거니까요. 근데 그 이상은 사실 저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실제 기출문제도 저도 확보를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돼요. 예, 시중에 기출문제를 확보한 데도 별로 없고요. 시험 응시자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사회로는 이런 문제가 나와요. 협약에 대한 부분은 7급 문제고 보통 저서에 대한 부분은 9급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다음 중 국제환경협약이 아닌 건 무엇이냐? 어렵죠. 국제환경협약이 어떤 거 있는지도 모르고 여기에는 바젤 협약이 뭔지도 람사르 협약, 스톡홀름 협약, 제주평화선언 이거 모르잖아요. 잘이요. 그래서 우리 그냥 공부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까지 나올 만한 협약에 대한 부분 현재 가장 최근에 했던 미국과 한국의 FTA를 바꿔야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정보직 준비하신 분들은. 그래서 국제적인 어떤 협약적인 부분을 전부 다 공부하실 건데 딱 봐도 환경협약이 아닌 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딱 봐도. 국제환경협약이 아닌 것. 딱 봐도 어떤 거 선택하세요? 제주평화선언. 이게 선언인데 선업으로 잘못 썼습니다. 제주평화선언. 환경협약. 정답은 4번이죠. 네. 우선 이거는 평화선언에 대한 부분이 강한 거지 환경협약에 대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최초의 환경협약은 바로 바젤 협약이다. 스톡홀름 협약이다 얘기가 많은데 바젤 협약이 맞고요.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공부할 거는 이러한 협약에 대한 부분도 공부하시게 될 거고 저서와 저자로 올바르지 못한 건 무엇이냐? 저서와 저자. 자, 권력이동. 누가 얘기한 거죠? 엘빈 토플러.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엘빈 토플러의 저서 또 뭐 있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제3의 물결.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쓴 부의 미래, 그렇죠? 부의 미래.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요약을 할 거예요. 요약을 해서 엘빈 토플러는 우리 정보사연에 정말 많이 나오는 분이고 자, 디스탈이다. 누구예요? 바로 디스탈이다. 네그로폰테. 네그로폰테라는 사람도 아주 중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미디어의 맥루한 맞습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감시와 처벌입니다. 감시와 처벌은 미셸 푸코가 쓴 책이에요. 이렇게 책과 저서를 외워야 돼요. 엄청 많습니다. 외워야 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정리해드린 책과 저서를 무조건 먼저 외우시고 해당하는 저서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라는 거고 자 조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7급 문제였어요. 둘 다. 근데 9급하고 7급하고 복원된 문제를 보니까 비슷해요. 내용이. 그러니까 별로 어렵진 않아요. 예를 들어 여기서 바젤 협약이 나왔다면 9급에서는 다음 중 바젤 협약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나오는 범위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아예 다르진 않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볼까요? 이런 것도 먼저 많이 나오죠. 제일 많이 하는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노동의 종말 누구죠? 바로 리프킨이죠. 아마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니까 아는 분도 계실 건데 노동의 종말은 뭐냐면 앞으로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은 실업자로 만든다. 왜요? 왜? 기계들이 생산을 대신할 거잖아요. 앞으로요. 그래서 앞으로는 생산직 근무자들도 많이 줄 거고 블루 칼라도 많이 줄 거고 실제로 그러한 업무 자체가 많이 변화를 줄 거다. 그래서 대량의 실업자를 만들 거다라고 하는 게 노동의 종말의 책의 결론이거든요. 이 책을 쓴 사람이 바로 리프킨입니다. 제레미 리프킨. 그래서 이러한 학자들을 많이 공부하게 될 거고요. 이 3번 문제는 정보 배포의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공부를 안 해도. 정보를 배포하는 원칙입니다. 2번 보시면 정보는 사용자의 기호에 맞추어 전달되어야 한다. 정보는 사용자의 기호에 맞춰 전달되는 게 아니라요. 1번에 나와 있는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상대에게만 알려야 한다. 정보 배포할 때 그렇죠? 사실 지금도 올바른지 않죠. 내가 정보직이 아닌데 정보직 설명하는 거는 원치 않으시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때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만 알려야 된다. 정보를 배포할 때요. 그런데 2번에 보면은 사용자의 기호에 맞추는 건 아니에요. 정보라는 것은. 아시겠죠? 그리고 배포된 정보와 관련성을 가진 새로운 정보를 계속적으로 배포해야 된다. 정보는 사용자의 사용식에 맞춰 적절하게 배포해야 한다. 뭐 당연한 내용이겠죠. 정답은 기호에 맞춰서 전달된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정보는 전달하는 쪽이 중요할까요? 받아들이는 쪽이 중요할까요? 받아들이는 쪽이 중요하죠. 당연히.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받아들이는 쪽이. 왜요? 똑같은 정보이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로또 번호를 선물을 할 거예요. 로또 번호. 그럼 누구한테 이 번호가 필요한 거예요? 로또를 살 사람한테 필요한 거죠. 로또를 사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 정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보에 대한 부분하고 IT 기술에 대해서는 여기를 뺐어요. 왜냐하면 제일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IT 기술을 뺐는데
좀 어려운 문제까지도 나옵니다. IT 기술에서 한두 문제 정도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길었는데요. 정보사회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72점을 목표로 수업도 진행할 거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72점. 더는 솔직히 저도 6개월 동안 공부하셔야 되는데 더 이상 맞히는 건 솔직히 좀 욕심일 수도 있고요. 차라리 72점, 좀 잘 맞으면 76점, 한 문제 정도 더 맞으셔가지고 요 범위 내로 끝내시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보시면 되고 합격의 당락은 결국은 뭐예요? 국어입니다. 결국은 국어예요. 전공 과목은 경영학이든 정보사회론이든 행정법이든 행정학이든 비슷해요. 60점에서 80점 사이이실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데 국어는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셔야 고득점을 맞으셔야 다른 거에서 좀 커버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